안녕하세요. 신성관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 PD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고대고대 하던 동물 편입니다. 네. 동물. 두 분 혹시 그 동물에 대한 즐겁고 아름답고 혹은 안타까운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독실님? 전 동물을 좋아합니다. 포유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하이에나조차도. 포유류는 다. 포유류가 아닌 것도 맹금류도 좋아하고 이제 아는 분은 아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좀 있어요.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도 좋아하고 거미도 싫어하지 않아요. 거미요. 첫 인상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뭐 지지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그 동물에 대한 좀 혐오를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네. 저는 거미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크게 안 했었는데 막 거미를 그림으로 그릴 땐 좀 귀엽게 그리잖아요. 만화 같은 걸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거미가 제가 봤었던 글에서는 실제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익충이다 익충. 라고 하는 걸 본 다음부터 그래?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야? 그래서 싫지 않았던 거죠. 벌 좋아하세요? 곤충 벌? 벌은 제가 이제 무서워는 하는데 벌은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특히 과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벌은 개미와 더불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 얘네들이야말로 집단 지성이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다 보면 말벌과 꿀벌의 전쟁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럼 꿀벌이 말벌을 상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운다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꿀벌은 둘러싸서. 둘러싸서 온도를 높여 자기가 날개치를 막 해서. 근데 꿀벌은 잘 못 그걸 어느 정도 열을 버티는데 말벌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말벌을 그렇게 태워 죽여요. 말 그대로 태워 죽이는 건 한 40도 정도 되는 온도로 말벌을 죽이는데 그 온도에 노출된 꿀벌도 결국엔 이윽고 죽어요.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꿀벌 옷도 입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프로 방송인이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벌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꿀벌 복장 입으셨네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혼자 이걸 지금 한 2분 동안 혼자 말하시고 이게 프로구나. 임경변. 빌드업. 네. 목사님이 왜 물어보셨는지 마지막에 내가 알았어. 계속 내 말 안 듣고 그냥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 혹시 동물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오. 어릴 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렸어요? 무서워하다가 지금은 좀 극복했습니다. 약간 극복의 개념이었어요. 항상. 극복해야 되는 존재. 예. 그래서 강아지가 한번 뒤꿈치를 한번 창세기에서도 좀 뱀이 뒤꿈치 문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개가 물어. 걔가 개가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약간 공포의 대상으로 한동안 귀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예,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도요. 강아지 있는 집 신방을 못 가겠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돼버렸구나. 네. 물릴 정도면 좀 어려운 존재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은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전도사인데 막 공포스러워가지고 막 발 벌벌 떨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걸 참아내다 보니까 의연해지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의연해졌어요. 의연해졌습니다. 지금.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이게 가식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연한 척을 하는 거니까. 저는 가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가식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노력의 일환, 매너를 그렇지. 지켜야지 하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렇게 극복해야지, 안 그런 척 해야지, 특히 성도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물려도 괜찮습니까?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걔가 제 손을 핥으면 좀 손을 씻어야 되는 것 정도. 그 정도의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키우는 분들은 진짜 막 뽀뽀하고 이런 뽀뽀도 경우도 하고 그런 있는데. 거는 저는 좀 근데 피디님 어떠십니까? 저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우리 집도 개를 키우면 안 되냐, 강아지를 키우자. 막 그 쬐깐 애들 얼마나 귀엽냐 하는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왜 강아지를 반대하셨는지. 발꿈치 물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더 슬픈 얘기예요. 켈리, 이름도 귀여워. 켈리라는 강아지를 키웠대요. 아버지가? 아버지, 예. 되게 신식이다. 그죠? 이름을 이름이 켈리였대요. 바둑이 멍멍이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아지 이름이 켈리였대요. 영어네? 이 충실히 따르다 애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잡아라 하셔서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직접 손으로 그건 자기를- 잔인하다. 자기를 충실히 따르던 애를 억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60이 넘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짠해. 왜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게 충격요법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깨끗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쓰기도 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 안에다가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우 나 너무 싫어. 싫지 뭐 누가 아우 바퀴벌레 귀여워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이칸에 쑥 들어갈 수 있게 손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게. 근데 여기 이제 무균 처리된 깨끗한 애들인 거죠. 그때 처음엔 기절하죠. 막 여기 기어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확 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인식하는 원래는 과민 반응 같은 뇌에서의 어떤 그 거부반응을 극복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듣고서 내 애가 뭐 이걸 싫어하네, 에이 노출되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오늘 무슨 편인가요? 아, 수의사님 오시는 건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 동물편입니다. 동양에서는 동물이라는 말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없습니다. 잠깐만, 동물이 서양 말이었어요? 동물? 애니멀. 애니멀과 대응되는 말은 없다. 네. 보통 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네. 네, 묵짐승. 보통 금수어충이라고 해가지고 금수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제 금이라고 하면은 새, 수 하면 이제 묵짐승, 그 다음에 하면 물고기, 충 하면은 이제 바퀴벌레. 이런 거를 이제 따로 구분해서 했지 얘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동물에 대한 탐구가 사실은 동양에서는 적었고 있어봤자 그 맹자나 이런 분들께서 인간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 요 얘기하실 때나 이제 다뤄졌었지 동물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는 약간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뛰어돌면서 동물들 잡아갖고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최초의 동물원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한테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 대한 탐구가 일찍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에 대한 개념이 서양에서부터 조금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좀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었나 봐요. 우리 내면. 내면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그때도 이제 시집장가 가서 살면서 아이고 이 짐승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양의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툭실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류에서 시작을 해요. 분류. 그래서 생물들을 분류를 해야 뭔가 학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말하자면 멘데리우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좀 연구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생물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으로서 묶으려면 분류가 들어갔어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공감이 가면서 들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다. 맨날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 맨날 문제만 있대. 우리나라 더 좋은 거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뭐 제주도를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날따라 신나니까 애들이 이제 생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가다가 선생님 저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막 이렇게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이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름이 다 있고 사실은 그 생명의 어떤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서양은 생각보다 1학년 때부터 뭐부터 가르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의 이름부터 가르치고 이 특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연 보호와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지나가다 보는 그 잡초들도 사실 이름이 다 있고 생각보다 이름이 예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의미하는 건 뭐냐? 서양에선 처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동물들을 분류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알렉산더 대왕에게 동물을 받았을까? 알렉산더 대왕이 알았던 거죠. 우리 스승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라고 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그 생물을 구분하고 분류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했었다고 하고 감각이 있는 것 감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걸 동물로 보고 감각이 없어 보여 막 때려도 가만히 있어 그거를 이제 나무 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식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이성까지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감각과 이성. 감각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과 식물, 그 사람 당연히 다 다른 존재로 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서 뭐 워낙 유명한 얘기들이 데카르트는 그냥 뭐 기계로 보면서 만약에 고문을 해 때려 그럴 때 막 울잖아요. 개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기계의 어떤 뭐 삐걱거림 같이 그냥 받아들였던.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좀 섬뜩하기도 하고 과연 그랬을까? 내 앞에서 강아지를 맡기게 때릴 때가 막 깨갱깨갱 하면서 막 울고 하는 거 보면서 과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종교적인 영향도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큰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치관 안에서는 동물들은 약간 일단 부수적인, 우리가 지배해도 되는, 정복해도 되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기계. 그죠.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니까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도 뭐 보호도 하고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인권처럼 동물권으로서는 아니고 그쵸, 그런 그쵸. 건 아니죠. 오히려 약간 그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분수. 서양은 분수고 동양은 폭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계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거기다 쌓아 올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동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인디오들이 동물이냐 사람이냐 논쟁하죠. 이거 스페인의 왕실에서 이거 교황청이랑 같이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걸 조금 면하게 된, 대신 흑인들이 노예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정도로 동물은 학대해도 돼, 동물은 노예야,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약간 그게 서양 철학적인 어떤 세계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육식을 한단 말이죠. 육식을 할 때 피째 먹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 맡김이 어떤 맡김인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이 아니라 네, 과거에 과거의 서양. 서양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려라,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표현으로 정복에 대한 개념으로도 사용했다고 했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어떤 동물들이나 생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개념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되게 생각은- 특이한 게 지금 목사님이 갖고 계신 저 아이패드는 PD님이 목사님께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막 내가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렇게 놀지 않고 그래도 잘 쓰고 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서양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약간 제국주의적 생각이 좀 결부됐을 때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것 엄청 같아요. 심하게 나오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메이저가 그랬던 거죠. 그렇죠. 플라톤부터 이어주는 그 메이저 철학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 네. 사실 그 분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린네입니다. 린네. 린네의 분류법이라고 하는 이명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종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명법으로 속명과 종명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걔는 뭐가 됐고 얘는 같은 종이고 아니고 속이 같고 혹은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분류학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린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린네가 주장했었던 이 사람의 어떤 이름, 그러니까 이 동물의 이름, 식물의 이름, 이 생물의 이름은 L자를 써서 대문자로 L자. 린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해요. 네. 사람도 동물 안에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그 안에다가.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람과 따로 동물 했던 엄격히 거죠. 분리된. 완벽히 따로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이 동물로 분류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식물이야? 동물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동물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인 거고. 그렇죠, 우리는, 네. 당시에는 동물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살아고 이런 것들을 동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영혼 같은 거 없는 그냥 움직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덩어리. 감각만 있는 물질. 그거를 분명히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동물이라고 했다. 충격적인 거죠. 그 학술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우 PD님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이 동물아 하면 동물이라고 불러 항상. 그럼 내가 식물이야 동물이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할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비하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알고 그 정도면 계시다. 다행이죠. 짐승만도 못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 늘상 들으시 그렇죠. 늘 짓죠. 짐승아. 짐승아. 네. 그래서 어쨌든 분류학을 처음에 알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서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종이야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분류 체계 안에서 묶는 겁니다. 종이 같다라고 할 거면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네. 서로 생식을 해서 음. 생식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세가 나오면 같은 종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은 전부 다 같은 종이죠. 그쵸. 요즘 이런 표현조차 안 하는데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인종인 이유가 뭐냐?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이세를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종입니다. 혹은 교배를 해서 아이는 낳았는데 얘가 생식 능력이 없으면 독자적인 뭔가 한 줄기를 개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스페인에서 이 인디오들이 그 동물인이 아니냐 그 토론을 할 때 네. 인디오 여자가 스페인 남성과 관계를 했을 때 애가 낳을 수 이게 나올 수 있냐. 있냐 이거를 봤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같이 현대 낳을 수 있어요. 의학에서 유전자적 유사성보다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유전자적 유사성으로 뭐가 더 가까운지 근연 관계는 설명할 수 있는데 종이 같으려면 무조건 지금 요거는 생식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라이거 들어보셨죠? 네네. 호랑이랑 토랑이랑 사자랑 이런 경우에 라이거 분명히 태어납니다. 네. 노새도 있어요. 당나귀랑 말도 교배하면 노새가 태어나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세를 못 가,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건 동물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또 별개고 동물도 뭐 세균 같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유성 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종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과학적 성과들인 거고 목사님 지금 앞서 나가면서 말씀해 주신 그 이제는 DNA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에 있어서 크게 도약하면서 발전했던 게 몇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린네가 분류를 한 거. 그러면서 인간도 동물의 일부로 본 것이 굉장히 도약을 하는 단계였고 그다음에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 우리의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유전되어 가느냐라고 알아낸 거. 그다음에 이제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하고 그 분자적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게 된 이때 이제 새로운 도약들을 몇 번을 해요. 지금은 DNA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근원이 어디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최초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있었을 것이다. 소모사피엔스가 그 이야기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 발견되는 것들이 아프리카 쪽에 있었었다. 또 침팬지랑 사람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DNA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 거의 일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진화 지도라는. 네. 그 엄청나게 뭐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막 파상되어 있는 거 봤죠. 근데 그거의 구분의 원리도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 대부분 그 분자생물학적인 DNA 구조로 근연 관계를 다 분류를 해놓고 있죠. 그런데 묶이지 않는 대단히 거대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종속, 과목, 강문, 개까지 했었었는데 그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굳어진 게 일단 세 개의 커다란 구분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핵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고세균이 있고 그다음이 이제 진핵생물 세 개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개들이 들어가요. 우리는 다 진핵생물 안에 들어가는 안에 거예요. 있는 게 우리. 그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좀 상식적으로 괜찮은데 진핵생물 안에는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진핵생물 안에가 개인데 개가 영어로 또 킹덤이에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킹덤 안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 그 진핵생물 안에 있는 거는 일단은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균계가 있고 원생생물계가 있어요. 그래서 균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균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곰팡이, 버섯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식물 같지만 광합성을 못해. 종속적이야. 그죠?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거잖아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균들이지. 예전에 식물로 봤어요. 그런데 식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미덕이 뭐냐라는 거예요. 광합성. 얘는 광합성을 해서 종속적이지 않고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곰팡이나 버섯은 그게 안 되더라. 그럼 따로 이제 분류를 하지. 이건 지극히 인간이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버섯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버섯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래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하나의 개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버섯으로 봐요. 하나의 개체가. 왜냐면 버섯이 우리 겉으로 볼록하고 솟아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균사체들이 쫙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그 공간 자체에 나 있는 여러 가지 버섯들이 사실 하나의
그러니까 왜냐면 단일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생각보다 킹왕짱이다. 제가 그러네요. 그 버섯 얘기 들어보니까 미천한 너희들이랑 같이 묶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떨어져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랑 늑대가 유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던데. 네. 개랑 개가 늑대랑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은 같아요. 같은 종이에요, 그냥? 네. 늑대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것도 생식이 되니까 종은 무조건 일단 같은 거예요. 생식이 되니까. 아, 늑대랑 개랑 생식하면 돼요. 그 늑대개도 만들어지고 그 늑대개끼리 교배가 또 되니까. 아, 그럼 같은 종이구나. 같은 종인데 그런데 종은 같은데 분명히 너무너무 많이 갈라져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런 거를 아종이라고 해갖고 종 아래 하나를 더 넣어놓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 패밀리어한 애들을 개라고 따로 분리를 하고 그게 아닌 거는 늑대가 되는데 얼마나 유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냐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구분하는 그 약간의 유전적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적어요. 치와와 푸들 같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말라뮤트도 있고 하잖아요. 이 모든 개들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다는 걸까요?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도대체? 그 늑대랑 그 뭐야 마티즈랑 전혀 안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네. 걔네들 심지어 교배하면 마티즈 죽을 것 같아. 그죠.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된다니까? 그러면 되면서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유전적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가 비슷하다는? 푸들이랑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그 친구들이 생성해내는 단백질 네. 이게 똑같다. 이게 정확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봤더니 거의 유사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일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 합성을 못했을 때는 돼지에 인슐린을 주사를 했어요. 근데 돼지는 사람이랑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살짝 인슐린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아. 인간 인슐린이랑 다르게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있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세균이 열심히 우리 걸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세균이?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돼지랑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도 인슐린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 근데 갈라져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서열이 조금 달라. 그래서 작용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돼지랑 사람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네. 예,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좀 비슷한 게 있죠. 저는 조금 돼지를 닮아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목사님도 곧 네, 걱정입니다. 걱정. 저도 곧 닮아가면 안 되겠죠. 네. 돼지를 닮아가고 있네요. 우리가 강아지와는 너무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세례를 주는 경우도 본 것 같고 뉴스에서 맞죠. 네. 기사도 봤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커피도 저는 커피를 원래는 네. 그 이교도들이 희한하게 그걸 마시고 이렇게 눈이 땡그려져 갖고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아 이건 악마의 음료다. 근데 교황 앞에 가져갔는데 교황이 마셔보더니 흠향하더니 아니 이게 향기도 좋고 맛있는 거를 이교도들만 먹는 건 아깝다 해서 거기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크리스찬들이 먹게 됐다. 이런 게 되게 커피계에선 또 유명해져. 커피를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쵸.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세례. 세례. 발음이 제가 안 좋은가 보네요. 제가 가는 귀가 먹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입장 그리고 가톨릭 입장 뭐 동방 정교회 입장 그리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제세례파 입장 심래교 입장 장로교 입장 또 교단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아 세례도 맞아. 입장별로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세례를 단순히 세레머니로서 그냥 축복의 의미로서 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 세레모니의 어원이 세례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그 세레모니. 제가 영어가 짧아서. 연구는 해볼게요. 저거는 두겠습니다. 저만 못 들어본 건지 뭐죠? 세례 세레모니로 하는 거면 네. 뭐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그 세레머니나 아니면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는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쵸,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례를 줄 때 우린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줘요. 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세례를 주는 것이 구원의 활동을
입장이라고 하면 네.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렇죠. 거예요. 해도 이 되나?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고백도 없는데 군대에서 그냥 세례 받았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럼 이 사람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제세례파 입장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제세례파. 네. 세례를 다시 받아.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세례로 해줘야 될 것이냐? 유아 때 무슨 고백이 있겠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난제가 있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한 번 받나요? 자기의 의지로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요. 세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구세군이라는 교대 네. 아시죠? 짤랑. 네, 연말마다 거기는 세례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세례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세례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제의로 본다고 하면 네. 매우 중요한 제의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세레모니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괜히 우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 않게 그렇기 되는. 때문에 구세군 입장에서는 세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안 한다. 이것도 워낙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의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허용되어지고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헌아식이거든요. 헌화? 헌아. 헌아. 제 발음이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상하게 기가 좀 헌아식. 헌아식. 그러니까 헌아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었던 네, 그 하나님한테 헌화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장로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 유아인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우리는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고 그쪽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또 주제들이 많이 나열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그쪽 교단에서 말할 수 있는 그치. 거고 저희가 삼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쪽 교리와 장정을 보고 이렇게 하네요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측면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네.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에 있어서는 네. 상징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교단,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개신교에서는 네네 그렇게 유명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세례가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다. 성찬이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이게 실제론이라서 이제 실제로 그 뭐 성찬 같은 것도 우리는 네네. 먹으면 그냥 빵이잖아요. 네.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념하는 거고. 네,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피가 생각에서 된다. 러프하게 보면 그러면 걔한테 주면 어때? 우리는 라고 말을 해버리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보는 입장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있겠네요. 일종의 기념으로 근데 모르는 거네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그거를 없다. 그 신문에 났었던 또 뉴스에 났었던 그분한테 그런 교단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부분인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정지하고 앞서서 나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베이스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양적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영혼, 의식의 발현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택한 방향이 뭐냐면 대뇌를 키우고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 경쟁을 하는데 인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모사피언스는 그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무력하게 한 1년, 2년 정도를 너무 무력하게 있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 보면 말이나 뭐 이런 뛰어다니고 보면 되게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철푸덕거리고 막 털도 다 있어. 그러니까 성인 말이랑 똑같아 성체랑. 그러면 이제 태반을 찍고 이제 꺼내주면 자기가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 지나면 일어나서 이렇게 다 했고 그냥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무력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뇌를 너무 키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커지게 되면 엄마 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반을 열고 나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니까 미리 나오는구나. 다 크기 전에 먼저 출생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무력한 상태로 계속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존에 과거에는 엄청나게 불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암컷이라고 할게요. 그때 그 당시 암컷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계속 이 아이를 봐야 되거든요. 돌봐야 돼.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우리 조상들 집단은 공동 육아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빠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은 생존에 불리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팬지가 어떻게 하기로 선택한 삶의 방향, 개가, 늑대가, 곰이 그런 거에 비해서 인간은 훨씬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갔는데 우연히도 인간이 택한 그쪽 방향이 지능이 높아졌을 때 도움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게 되는 환경적 상황과 엮여서 이렇게 된 거다. 네안데르탈인보다 인간이 더 체격도 작고 힘도 약했거든요. 약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유대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했어요, 인간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빙하기가 왔을 때 더 강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인간과의 경쟁에 더 져서 사실상 다 멸절이 돼버렸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침팬지의 손의 그 악력이 사람 성인 남자 3-4배 정도 돼요. 와. 이 힘이. 그래서 침팬지가 귀엽게 생겼는데 키도 작아 15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으스러집니다. 확 긁어버리면. 근데 사람은 손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동물들보다 더 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교한 컨트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손이. 네. 그러면서 뭐 이게 이족 보행을 하는 걸 넘어서서 직립 보행하는 걸 넘어서서 손의 어떤 그런 컨트롤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한 거죠. 그 강인한 근육들을 포기하고 진화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슨 설계 뭐 이런 걸 보지 않을 때 우연히도 이렇게 크도 대뇌를 발달시키고 손을 사용하는 쪽으로 발달해 온 하나의 종이 현대를 살 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퀴벌레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그렇죠, 뭐. 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실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조금 다르기는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최근에 나왔었던 과학책 중에 하나 그 뇌과학책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걸 넘어서서 사고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생물학적인 전기 신호로 환원되어지고 그거 다 착각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물리주의네요. 완전히. 완전한. 네. 그런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의식 부분은 신비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분명히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시냅스와 뉴런의 상호작용 신경 전달 물질과 전기 신호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 뭔가 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놀란 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네.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회사의 그 내용을 보니까 돼지의 뇌 전자 신호를 칩을 박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AI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침팬지한테 뇌 신호를 그걸 자극해서 게임을 시키는데 뇌로만 게임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 뉴스에서. 그 관심이 있어서 네네네. 찾아보셨던. 네네. 그 너무 아니 그거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그거 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의 디테일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지 그 뇌 자극으로서 뇌로만 움직이는 것으로서는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재밌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동물들이 인간들에 대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더 움직일 뿐이지 라고 말했던 그런 학자들의 생각들도 네. 한편으로는 좀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 항상 정반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 그냥 기계일 뿐이다. 막 이제 개를 때릴 때 얘가 내는 비명 소리는 그냥 기계의 그냥 그 소리다라고 했었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얘네들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갔다가 이제 합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죠. 여기에 뭔가 다른 설명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비과학적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다른 시도를 하는 거는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가 맞고 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꿀벌.
꿀벌이 팔자비행 같은 걸 한다라든가 자기 희생을 한다라든가 개미도 마찬가지가 될 자기 거고요. 희생을 해. 자기 희생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정치적인 행동도 하죠. 배반도 하죠. 배신, 네. 그리고 그 새끼들을 공동으로 돌보기도 하고 물론 자기 새끼 아니면 물어 죽이기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자기랑 다른 종의 새끼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들도 목격이 돼요. 다른 종. 다른 종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얘가 머리가 나빠서 형편없어서 다른 종인 걸 몰랐기 때문이냐면 그게 아니라 얘는 포식자고 피식자인데 근데 새끼를 보고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형성숙이라는 거를 이제 걔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베이비 페이스는 대부분 비슷해요. 포유류 전체가 비슷합니다. 전체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처음 보는 동물인데 사진을 딱 보여주고 얘가 성체일까 아직 어린 애일까 구분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구분을 해요. 그러네. 그게 공통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 포유류 전체가. 포유류 전체가 볼살이 좀 통통하고 좀 턱이 짧고 눈이 가운데 있고 막 이게 눈이 크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포유류의 특성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턱 근육이 턱뼈가 느리게 발달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통통한 볼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포유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걸 귀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화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아기를 보면 귀여워하지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는 아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거에다가 귀엽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귀찮은 그 생명체를 우리가 내치지 않고 좋아할 수 있게 우리 사회와 우리 심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던 집단들은 애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소멸됐을 거다. 그렇다 보니 치타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뭐 퉁순가젤 같은 거에 새끼를 거둬서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얘도 보고서 귀여운 거야 그냥. 내 새끼가 아닌 건 알겠는데. 표범이. 그리고 너무 얘가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다 주워다 키워. 그럼 이제 도시락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냐?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커서도 끝까지 그냥 이제 키워주고 걷어주거든요. 나중에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걸까? 되게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도구를 쓰는 동물들이 있다는 건 뭐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좀 더 넘어가서 뭐 동성애가 자연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그 어떤 과학적 성향을 떠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연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를 얘기하는 거라든가 인간도 그래도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만 일단은 자연계에 발견되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제와 상관없이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살하는 동물은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희생을 어미가 사자로부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거는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냥 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해서 죽는 그 자살은 발견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 외에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은 동물들도 하거든요. 심지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을 봤더니 쥐의 머리에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하나 이렇게 딱 그 분비되는 부분 차단을 해봤더니 모성이 사라졌어요. 모성애가 없어지는.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도 환원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뇌 신경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 모성애가 있어. 그걸 발현하게 하는 무언가 물질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집어넣은 거지. 그걸 그렇게 만드셨겠지 그럼. 뭐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하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인간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분명히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 그쵸. 반려동물 키워본 분들은 다 안다니까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삐지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 나랑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 동물들이 우리한테 정서적 교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맞아. 막 손을 막 집어넣고 사자 입에다가 네, 뭐 그런 일도 독사랑도 같이 있고, 춤을 추고 놀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마 동물들도 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도 봐도 동물들을 굳이 태워가지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동물도 내 반려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네. 요나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모르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근데 그 선포의 지점이 뭐랑 뭐예요? 사람이든지 짐승. 짐승이든지 모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야, 독특한 개념이긴 해요. 그리고 뭐 전도서에도 등장하는 뭐 동물과 사람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네, 그쵸. 그거는 히브리적 개념에 가깝기보다는 약간의 헬레니즘 경향이 더 짙어요.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요나서는 히브리적 개념이 강하게 등장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동물에게도 회개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물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네요. 다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포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선포 자체가 그리고 회개의 대상 자체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지필자의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 대상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피조 세계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 저는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네.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자체가 그렇게 흐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과 창조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에덴의 회복이에요.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재창조가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내러티브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인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주목하시고 더 주력해서 이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 담은 것은 인간으로 인해 에덴이 파괴됐고 하나님은 이 에덴의 회복의 목적에 인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겠죠.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회복.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에덴의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러티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개념보다도 회복의 개념이 크다. 회복. 자막 넣어주실 거죠? 네. 구원은 회복이다. 네네. 아시겠죠? 구원은 회복이다. 그렇게 봤을 때 로마서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의 구원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가르쳐요.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 반려동물들 만날 수 있겠네요. 그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내가 키웠던 애가. 켈리를 내가 키웠던 켈리를 만날 수 있느냐는 사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렇지. 거죠. 네. 예, 그러나 그 구원의 모든 피조세계에 포함이다.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곳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제 생각은 문화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문명과 문화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비출 수 있지만 구약의 세계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에 등장하는 뭐 이리와 뛰놀고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동물들과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들 이런 게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도 회복이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절대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역도 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무역도 존재한다고 해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네. 땅에. 그러면 뭔가 다른 국가들도 있고 다른 맞습니다. 민족도 있고 네. 물론 상징적이지만 네네. 네, 낙타도 등장하고 배도 교역하는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신기하네. 그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더 낙원의 이미지가 커 보여요. 네. 에덴의 이미지가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틀림없는 것은 회복의 개념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왔는데 무역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자본주의로 살아야 되네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힌트하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 다 눈물샘이 막힌 거야. 그 동물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만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혼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받아요. 중요한 지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이 기독교적으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디테일한 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논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벌써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피곤하고 지금 벌써 그만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논의는 해야 되지만 나한테는 아니요. 하지 마. 요 촬영이 끝나고 또 육아가 기다리고 네, 또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네. 태어난 것 세상에서도 육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있어. 누가 있을라나? 그럼. 네. 여튼 네 동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제가 좀 과학적인 이야기들, 네. 과학에서 바라보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동물을 바라봤었던 것들, 생물학의 역사도 봤지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이 구독, 좋아요 해주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들도 또 많이 나눠주실 거라 생각해요. 네, 내가 네.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나의 친구였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네. 나의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그 동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린 목사님의 발뒤꿈치를 물면서 즐거워했던 그 강아지의 그 즐거움을 또 모르겠다. 근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런 게 되게 딱 들었을 때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명에서는 사실 동물들이 많이 배제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 문명에서는 그리고 마치 우리의 취향대로만 사실 그 근친교배 해가지고 만들어냈죠. 우리의 취향대로 만들어낸 이게 좀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유기견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안에서 이 세계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생태주의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물 복지가들이 돼야 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